안녕하세요. 저는 저우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 강사이자 중국어 음성학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이란 나라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을 모조리 따라만 하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제 주변에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즐겨하는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곳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스스로가 엄청나게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기업과 교류를 할 기회가 생겨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 체계를 연구하고 해외 수출용 교재를 기획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봤자 우리 중화의 언어가 훨씬 체계적이고 고급스럽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곳곳에 영어가 섞인 안내문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중국어 발음까지도 한글로 표기해 두었더군요. 언뜻 보기에 그 표기가 상당히 간단명료했습니다. 분명 중국어를 표기한 글씨였는데 전혀 제가 아는 알파벳이나 복잡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글만으로 적힌 이 낯선 중국어 음을 보고 저는 실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의 오묘하고 깊은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한낱 자고 문자를 과신하다가 이상하게 끼워 맞춰놓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비웃음조로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따위 표기로도 중국어 발음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인 주제에 감히 우리 중화 문명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니. 저는 기가 차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우리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한글 같은 후발 주자가 감히 넘볼 구조가 아닙니다. 직원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제 눈엔 그의 미소가 사뭇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글자가 훨씬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제가 맡은 업무 때문에 한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각종 어학원, 출판사,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자 연구센터까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보나 마나 별거 없겠지 하며 대충 스쳐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훈민정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깊은 원리를 가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체계가 마치 중국어에 딱 들어맞게끔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한글 의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의 한 민간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제게 친절하게 각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나눠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원리, 그리고 그 자음들이 혀나 입술의 움직임, 혹은 목구멍의 위치 같은 실제 음성 기관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점, 중국어를 표기하기에 이상적인 구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연구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숭고한데 이런 조잡한 기호로 음을 옮길 수 있다고 우기는 건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자료를 받아들고 연구소를 나왔는데 제가 가진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꽤나 다양했습니다. 이를테면 동국정운이라 하여 조선시대에 이미 중국 발음을 한글로 정밀하게 표기하려고 시도했던 역사적 기록이 존재한다든지, 또 아래아 같은 소멸된 글자나 예시음 같은 기호들을 살렸으면 중국어의 다양한 음을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 등이었죠. 저는 다 읽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고작 500년도 안 된 신생 문자 따위로 수천 년 역사에 우리 중국어를 표기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1인이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일정으로 중국어 교육을 하는 학원에 들렀습니다. 그 학원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교재가 영문 표기 대신 한글 표기로만 중국어 발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사에게 제 얕은 지식으로 도발해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교재가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어차피 중국어는 어렵고 당신들의 한글 표기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실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교사의 구령에 따라 읽는데 놀랍게도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도 큰 흠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의아해서 교재를 살펴보니 제가 몰랐던 한글 자음과 모음, 변형 표기법을 적절히 활용해 중국어의 성조까지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발음들, 예를 들면 쯔, 츠, 쯔 같은 소리를 기존 표기 방식을 조금 변형해 가독성 좋게 제시한 뒤 한국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혀 위치를 잡아낼 수 있도록 꼼꼼히 설명해 놓았더군요. 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더라도 정확한 뉘앙스까지는 절대 담아낼 수 없을 거야 라고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어느 대학교 부설 어학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훈민정음과 중국어의 상관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발표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한번 가서 들은 뒤 허점을 찾아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한국의 옛 문헌들을 토대로 훈민정음이 애초에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과 음양오행 운운하며 자음군의 체계를 설명했는데 솔직히 조금 오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발표자들의 이론에는 꽤나 치밀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타금이 많고 성조가 있다는 점, 또 특정 자음군이 강세가 강하고 유기음, 무기음이 분화되어 있다는 특성, 이런 것들을 훈민정음 설계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자료에는 실제 옛날 중국 발음 표기를 시도한 흔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훈민정음 초기 음가를 살려서 적으면 중국어에 흔히 말하는 어휘들을 거의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든지, 예시응이나 순경음 등을 이용하면 더욱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에는 수많은 방언이 있고 다채로운 발음이 공존합니다. 게다가 우리 표의문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언어를 한국식 문자로 옮긴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자 발표자 중 한 사람이 조선시대 문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 각 지역의 발음 차이를 연구해서 음울론을 정리하려던 시도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동국정운입니다. 중국이 명나라 시절 홍무정운으로 북경 발음을 표준화하려 했듯 조선에서도 이를 참조해 자국 문자로 소화하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황당해서 비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중국어 표준음을 한국에서 연구해 놓았다는 거지. 무슨 깡으로 우리 소리를 멋대로 분석했단 말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열등감이 자극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조선의 학자들이 자신들끼리 생각을 늘어놓은 것 아니겠나. 실제로 중국어의 정수를 담아낼 수는 없었을 거다. 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제 업무 때문에 수많은 학술 자료를 접해야 했습니다. 어떤 한국 학자는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표기했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는지 수치로 증명해두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어 알파벳 기반 병음 대신 한글 기반 표기를 쓰면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발음 정확도가 단기간에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중국어는 원래 어려운 언어다. 그런데 한글로 쉽게 배울 수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 방법을 적용해 공부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정말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특히 자주 헷갈리는 유무성음, 치경국의 그리고 성조 변화까지 훨씬 수월하게 체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도 그 발음이 지나치게 매끄럽게 들렸습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발음치고는 저로서는 정말 인정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분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구체적 반박거리를 찾기 위해 한국의 대형 출판사에 들러 교재 편집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반기며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한글 중국어 표기법을 시연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식 표기를 쓰다 보니 중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삽입되거나 잘못된 가이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표기를 활용하니 훨씬 정확한 소리 재현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자모 체계이므로 문자를 읽는 대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제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어쩐지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미 이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중국으로 역수출될 계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일부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글판 중국어 표기법을 사용해보겠다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어는 우리 스스로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 방식의 표기를 쓰려는 거죠? 제가 따지듯이 물었더니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발음을 세밀히 구분하고 음운을 시각화하는 것은 한글이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터무니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인이 만든 병음 체계가 있는데 한국 문자를 가져다 쓰다니 자존심도 없습니까? 담당자는 한국 문자를 쓰는 것이 중국어를 무시하거나 빼앗는 게 아니라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 나라 말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에선 이미 이 문자 체계 하나로 중국어 학습을 가속하고 있었으니 어쩐지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정을 마무리할 겸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전시관을 들렀습니다. 거기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 관한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크게 써붙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어떤 발음이든 기록할 수 있는 혁신적 표현 문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왜 그동안 세계가 몰라줬겠어. 그런데 전시 내용에는 세종대왕 시절 어떻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 중국 발음을 연구하고 학습했는지 구체적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문자로 중국어 경전을 번역하고 일상 대화문을 실험적으로 써보며 그 정확도를 높였다고 하더군요. 제 귀엔 그 모든 설명이 마치 우리는 중국어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탁월한 문자 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시관 구석에서 만난 노 교수가 제게 다가오더니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지요. 혹시 중국어 방언들도 한글로 충분히 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방언까지 한글로 옮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어 방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발음이 천차만별이라 지역 간 교류도 힘들 정도인데요. 노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복잡함이 사실은 음성학적으로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훈민정음은 모든 발음을 초중종성으로 분해해 적을 수 있으니 지역 방언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 좋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꼭 저에게 당신들이 수천 년 동안 엉성하게 써오던 방언 체계도 여기 이 훈민정음이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노 교수가 시연이라며 광동어에 해당하는 몇 구절을 한글로 옮겨 말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광동어 특유의 음정과 종성들도 제법 그럴듯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노 교수는 아직 연구가 완전하지 않으나 한국의 발음 기호 체계만 확장하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일정이 모두 끝나 돌아가기 전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젊은 언어학자 한 명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저를 웃는 얼굴로 맞이했지만 그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 중인 주제가 바로 중국의 지역 방언들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우리 쪽 시도가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법 실현 가능성이 높죠. 현지에 가서 실제 발음을 채록해보면 한글 자모 배열만 조금 달리 세팅해도 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우리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 따위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젊은 학자는 싱긋 웃으며 제게 한 장의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북경어부터 상하이어, 광동어, 스촨어 등 다양한 방언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종성을 어떻게 한글로 분류해서 표기할 수 있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허점을 찾으려 해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어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측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국은 워낙 광대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표준화라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는 제 손에 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실태를 조사해 보시죠.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중얼댔습니다. 바뀔 리가 없지.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전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그저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려는 수작이고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시도일 뿐입니다. 젊은 학자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낀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가 목격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한글 표기,
학원에서 본 학생들의 빠른 발음 습득, 출판사에서 보여준 교재, 전시관과 세미나에서 들은 옛 조선의 치밀한 연구 역사, 그리고 광동어를 가볍게 시연해 보인 노 교수의 모습까지 모든 게 제 안에서 거대한 의문이 되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이렇게 중국어 표기에도 유용하다며 자신만만해해도 우리 중화의 언어가 한국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비록 그들은 훈민정음을 통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그냥 가짜라고 치부하렵니다. 어쨌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몰래 뒤적이며 울컥하는 마음을 삼켰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고상하고 우수한 언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이 감히 자기를 앞세운다고.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도 계속 말할 겁니다. 한글이 대단하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를 흉내 내봤자 절대 본질에는 닿을 수 없다고요. 한국에서 접한 사실들이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이어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굳건히 믿는 중국 우월성만이 진실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속으론 심란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보여준 확신, 그리고 실제 교재의 놀라운 효용성, 세미나 발표의 철저함, 전시관 자료의 치밀함, 정말 조금도 흠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게 선택지가 있다면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떠벌렸다가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저우롱인 저는 절대로 한국에게 자존심을 꺾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애써 우겨댈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말해줄 겁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을 모조리 베낀 후발주자일 뿐이며 훈민정음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떠들어봤자 결국은 가짜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제 주장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게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요. 우수한 줄 알았던 중국어가 한국에서 이렇게나 간단히 재현되고 더 나아가 방언까지 정리될 수 있다니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저는 그냥 제 논리대로 믿고 떠들겠다는 심산입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가 우리 중국어를 깨부수듯 효율적으로 분석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직 중국이 최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 속에서 제 빛바랜 자부심을 유지하며 살 겁니다. 끝까지 우길 겁니다. 그래봤자 현실에서는 제가 당황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꼴이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망신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최고 수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새로 부임한 역사 교사 외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초임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비가 천문학적으로 비싸고 중국 내에서도 입학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고위 간부나 전문직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접수를 위해 부모들이 며칠 동안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모습은 베이징 시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지요. 저는 역사 교사이지만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수업을 드라마틱하고 자극적으로 구성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은 딱딱한 이론보다 이야기를 좋아하고 특히 동북공정이나 명청, 시대의 주변국 장악 같은 내용을 부풀려 가르치면 더 재밌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한 주가 파생된 것이다. 세종대왕 역시 사실상 중국의 인물에 기원을 둔 셈이다. 한복은 한풀을 베낀 것 같은 다소 과격한 논리를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제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외인 선생님 수업은 지루하지 않다고, 그리고 중국의 강대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니 제 별명은 재미있는 역사 선생님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 자신도 크게 보면 중국 절대 우위론을 믿는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일부 자료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주변국을 폄하하는 서사를 곁들여주면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부차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스스로 역사를 포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실 중국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별다른 의문 없이 저를 따르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보통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것이 흔한데 이번에는 학교 운영진이 아시아권 교류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아 있었고 그곳에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더구나 수학여행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가서 별 소득도 없이 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외인 선생님이 우리 학교 역사 부문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니 인솔 책임자로 적합하다고 했고 결국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어쨌든 초임 교사가 이런 기회를 마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부 지시는 사실상 절대적이기도 하고 저도 커리어 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학생들에게 미리 한국은 매우 위험하고 후진적인 곳이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나눠줬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불결할 가능성이 높으니 휴대용 살균 티슈를 꼭 챙겨라.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하니 그들이 말하는 역사 자료를 맹신하지 마라. 학생들에게도 제가 자주 해오던 이야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인구 규모, 역사적 전통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을 열변을 토했지요. 학생들은 평소처럼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날, 저는 20명 남짓한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내내 학생들과 이야기하기를 한국 공항은 아마 시끌벅적하고 통제가 잘 안 되어 있을 거다 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고 안내 표지판도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게이트 시스템이 있어서 외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기다림 없이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표지판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선생님, 여기 완전 첨단 공항인데요? 라며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여긴 한국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치장한 곳일 거다. 공항만 반짝반짝하게 꾸며 놓은 거지. 시내나 다른 곳은 엉망일 게 뻔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하며 나긋나긋하게 맞이해주는 태도를 보니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불친절하고 무질서한 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로비 쪽으로 나가려는데 다른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서포터즈 팀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교환학생이나 관광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그중에 낯익은 얼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의 이름은 천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명문대학에서 재학 중이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 있다고 했습니다. 천멍의 부모, 특히 아버지가 중국 교육계 고위직이라 어릴 때부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강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 생각과 달라 크게 놀랐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곁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잠깐 들렀다고 그게 객관적인 시선이겠나 하고 무시했지요. 그래도 제자 몇 명은 천멍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재촉해 빨리 공항 밖으로 나가서 버스 타고 시내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첫 일정은 시내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박물관 또는 종합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여기서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 문화가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한국의 역사관은 그저 얕은 자료만 갖춰 놓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도착해 보니 전시물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시대별 유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각종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도 안내 문구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 조선시대 과학기술 발전, 왕실 의복 한복 등 다양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곧잘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가이드는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문화과학 발전을 이끈 대표적 위인이고 한글 창제를 통해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힐 수 있게 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외교 관계나 무역 자료를 통해 조선이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왔고
중국과는 상호 교류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자 몇 명이 선생님, 여기 자료가 꽤 구체적인데요.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했나 봐요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한국 박물관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포장하는 거지. 실제로는 중국이 훨씬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자료들이 예상보다 매우 충실했고 여러 국제 논문이나 사료를 인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뒤 저녁 무렵에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미리 이곳은 전통시장이라고 하니 당연히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울 거다.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파리가 들끓을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학생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있었지만 바닥은 자주 청소하는 듯 물기가 반짝이면서도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도 위생 장갑이나 앞치마를 착용해 음식을 깨끗이 다루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청결 관리가 잘 된 시장은 흔치 않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했지만 이것도 겉보기식으로 치장을 해둔 거겠지. 조금 더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있을 거다라고 대꾸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여러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몇 명이 저희에게 김밥, 떡볶이, 빈대떡, 해물파전 등 시장 음식을 맛보면 어떠냐며 권했습니다. 제자들이 호기심을 느껴 먹어보고 싶어 해서 저도 하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떡볶이는 매운 양념에 떡과 어묵을 버무린 음식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색깔이 빨개서 엄청 자극적이겠군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살짝 중독적인 매운맛에 계속 손이 갔습니다. 학생들도 맛있어요 하며 즐겁게 먹었고 김밥 역시 간편하면서도 재료가 조화로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이게 후진국의 음식 맞나요? 꽤 맛있고 식재료도 신선해 보여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 그래봤자 중국의 요리에 비하면 단순하지. 우리 중식이 더 다양하고 깊이가 있지 않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 풍경과 음식 퀄리티가 제가 미리 말했던 것과 달리 깨끗하고 맛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체감한 뒤라 제 말에 예전처럼 호응을 크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광화문 근처에서 열리는 한글 캠페인 앤드 한국 음식 축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 전통 공연이나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여러 인종의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한국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둘러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우연히 프랑스인 커플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저는 곁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 프랑스인 남성은 한국은 공항도 깨끗하고 대중교통도 편리해서 좋다고 칭찬하는 반면 중국을 여행했을 때에는 공항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고 직원들이 불친절했으며 대도시 길바닥에서 침을 뱉거나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 역시 중국의 호텔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외국인이라고 택시비를 바가지 씌우려 했으며 관광지 입장료도 차등 적용되어 불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예의 바른 사람이 많고 최근 위생 수준이 많이 개선된 곳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 징징은 너무 화가 나서 당신들 왜 중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하느냐, 좋은 점도 많다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프랑스인 커플은 우리는 겪은 일을 말했을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양쪽이 언성을 높일 듯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려서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징징은 기분이 상한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한국은 생각 외로 깨끗하고 좋다며 프랑스인들이 칭찬했지만 그것이 곧 중국을 낮추는 비교로 이어지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수업에서 중국이 최고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형편없다고만 주장해 왔는데 정작 실제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느끼는 점이 많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날 행사장 구석에서 저는 우연히 다시 천멍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간단한 통역과 안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로 보이는 분과도 함께였는데 그가 바로 이태석 기자라고 했습니다. 이태석 기자는 온라인 매체 소속으로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적응기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멍은 저를 보자 외인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보내요라고 답했습니다. 천멍은 한국에 와 보니 생각보다 훨씬 선진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만 들었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봤자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지만 천멍은 직접 와서 본 결과 인천공항이나 대중교통, 캠퍼스 생활, 그리고 거리의 위생 수준도 많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하고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곁에서 이태석 기자가 천멍 씨뿐 아니라 다른 교환학생들도 한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글로 써주시면 저희 기사에 반영하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사라면 괜히 한국을 치켜세우는 방향으로만 쓰는 건 아니겠죠? 라고 했습니다. 이태석 기자는 웃으며 저희는 실제로 한국에 온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해요. 미화나 폄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례가 필요하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심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멍처럼 한국이 꽤 발전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쩍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와 학생들은 서울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시내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내 풍경을 보며 분명 미국이나 유럽 도시에 비해 초라할 거다, 또는 중국의 대도시보다 작은 규모의 뒤처진 시설을 보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본 서울 도심은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와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도 깔끔한 편이었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님이 서울은 밤늦게도 안전한 편이라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와 중국 대도시 몇 곳은 밤에 돌아다니기 무서운데 여긴 치안이 좋은 편인가 봐요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CCTV를 잘 설치해 둔 곳이 많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자들은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점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 학생들은 자유롭게 거리 구경을 하며 편의점이나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했는데 돌아와서 선생님, 여기는 작은 편의점도 깔끔하고 카드 결제나 전자결제가 잘 되어 있어요. QR코드 결제도 편해 보이네요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중국에서 잘 쓰이고 있잖아라고 궁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일정 중에는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궁 경복궁 등을 방문하면서 원한다면 전통 의상인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한복 한번 입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한복이란 게 원래 중국 한푸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복은 결국 중국 문화를 살짝 변형한 것일 뿐이야. 너희가 혹여 한국 측 설명을 듣더라도 너무 믿지는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을 때 정작 저와 학생들은 알록달록하고 생각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이 전시된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꽤 화려한 드레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느낌이 가득 담긴 것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보다 예쁘다며 저마다 한 벌씩 골랐고 저도 마지못해 하나를 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보니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치마가 길어서 걸을 때마다 살짝 휙휙 스치는 느낌이 색달랐고 저고리의 재질이 부드러웠습니다.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이게 중국 한푸의 완벽한 복제물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형태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대여점 직원이 한복과 한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교류는 있었지만 완전히 같은 복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국 중국이 원조야 라고 생각했지만 입이 근질거리면서도 뾰족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직원이 여러 사료와 자료집 사진을 보여주며 조목조목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고궁 안으로 들어가니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외국인 그룹은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와 한복을 비교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통의상이 이렇게 다양하니 흥미롭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제자 중 몇 명은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 이게 다 무조건 중국 것을 모방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시대 흐름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수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근본 뿌리는 다 우리 거야라고 강하게 못 박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 중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견학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는 천멍 같은 교환학생도 다니고 있었고 외국인 학생 지원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가 얼마나 크겠어. 중국 명문대처럼 광활한 부지도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캠퍼스는 규모가 크진 않아도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내부가 무척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전자책 열람 시스템, 학생들의 스터디룸 예약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와, 한국 대학도 시설이 좋네요. 도서관 인테리어가 예쁘고 학식 메뉴도 다양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한식, 양식, 채식 메뉴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결제도 간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봐야 중국 대도시 명문대에 비하면 여긴 좁고 학생 수도 적잖아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자들이 곳곳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니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견학 도중에 캠퍼스에서 우연히 천멍을 다시 만났습니다. 천멍은 외인 선생님, 여기 대학교 정말 괜찮죠? 저는 여기서 수업 듣는 게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을 존중해주고 과제나 발표 시스템도 탄탄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긴 하네. 그래도 우리의 중국 대학이 훨씬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랭킹에서도 우세하잖아라고 했습니다. 천멍은 그건 그렇지만 단순히 규모만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죠. 저는 한국 대학이 학생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견학이 끝나고 저와 학생들은 대학교 근처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 외국인 숙박동으로 돌아가려는데 길목에서 한국인 대학생 두세 명이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아까 중국인 교환학생들이 단체로 떠들며 지나가는데 엄청 시끄럽더라. 역시 중국 애들은 목소리가 큰 애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제자 중 한 명이 들었고 바로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장난이었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제자 징징은 다시금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느냐.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를 함부로 폄하하느냐고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인솔 교사로서 우선 학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징징, 진정해. 여기서 크게 싸워봤자 득될 거 없다. 뭔가 어긋난 것 같으니 넘어가자고 말했지만 징징은 좀처럼 분을 풀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충돌을 피했지만 징징은 속이 상한 듯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낮은가요? 선생님이 늘 한국이 후진국이라 했는데 왜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야만적인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 말이다 하며 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한국인 중에도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시각과 달리 여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중국이 무질서하고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니면 양국 서로의 편견인지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국이 무조건 수준이 낮다고만 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번 천멍이 저희가 묵는 숙소 인근으로 왔습니다. 사실 천멍은 이태석 기자와 함께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환학생들의 반응을 취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 몇 명과 대화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천멍은 중국도 대국이라서 자랑스럽지만 한국에서 지내보니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대중교통이나 IT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시민의식 같은 부분에서요. 물론 저도 중국이 잘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후지다고만 생각했던 과거의 선입견이 깨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와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라는 식이었지요. 저는 옆에서 애써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놔두면 학생들이 한국의 우호적 시각을 품어버리겠군 하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끼어들어 그래도 한국은 국토가 작고 군사력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되잖아. DF-41 같은 미사일이나 항공모함도 없고
겨우 미국 도움으로 반도체나 몇 개 만들고 있을 뿐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천멍은 그 말에 딱히 반박하지 않고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선진성을 평가할 순 없죠. 저는 직접 경험한 여러 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에 저희가 초대받았습니다. 한복 패션쇼, 전통 음식 전시, K-팝 공연, 거리 체험 등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매우 많았고 저와 학생들은 다소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태석 기자가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한 명이 조금은 신이 나서 저희도 인터뷰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했고 이태석 기자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태석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 보니 어떤가요? 라고 묻자 제자들은 처음엔 한국이 후진국일 거라 생각했는데 와보니 의외로 많이 발전한 면이 있고 음식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놀랐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태석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문화를 많이 훔쳐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복도, 김치도, 역사를 따져보면 다 중국이 근원일 텐데 요즘 한국 네티즌들은 자기네 거라고 우기더군요. 이태석 기자는 그 부분은 논란이 있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복이나 김치가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례와 기록도 많습니다. 완전히 훔쳐갔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게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근본 뿌리가 다 중국이고 요즘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 한푸, 김치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한국이 억지로 자기네 원조라고 우기는 것에 우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제 말에 동조하기도 했지만 일부 학생은 과연 100% 그런가? 라는 표정을 짓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제 한국 문화 현장을 접하면서 단순히 중국이 원조, 한국은 도둑으로 치부하기엔 애매하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이태석 기자와 저는 약간의 논쟁을 벌였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내심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하는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 일부가 선생님, 제가 한복 입어보고 자료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무조건 베낀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묘한 흔들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주변에서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국 대학생 몇 명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무례해? 시끄럽고 줄도 잘 안 서고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제자 징징이 또 폭발할 뻔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달래며 막았습니다. 징징. 여기서 또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일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다수 의견도 아닐 거고 그냥 일부 몰지각한 사람일 뿐이야. 제자들은 억울해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중국인을 무조건 비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은 별다른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는 다시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자신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의 실상은 그렇게 단순히 한쪽만 나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부분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모든 한국인은 후지고 중국인은 무조건 우수하다라는 이분법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수학여행 막바지에 학교 측이 이미 한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10여 명을 만났습니다. 그중엔 천멍도 있었고 다른 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학기 혹은 1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 문화와 생활을 깊숙이 체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도 혹시 한국에 세뇌되어 다 좋다고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들어보니 그들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대단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에는 의외로 배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치안, 대중교통, 행정 서비스 등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이 돋보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와서 설마 드라마처럼 깔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도심이나 골목길도 상당히 깨끗해서 놀랐다. 또 사람들도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하고 다국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물론 단점도 있죠. 예컨대 집값이 비싸다든가 영어가 잘 안 통하는 가게도 많고
또 한국인들끼리는 굉장히 경쟁이 심해 보여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후진국이란 인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듣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이들이 몸소 체험한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입견으로 말하던 한국은 아프리카 수준의 빈곤 국가라는 이미지는 이미 한국에 오래 살아본 중국 유학생들의 체감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비로소 제 안에서 복잡한 심정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과연 후진국이었나? 제가 본 인천공항, 서울시내, 시장, 대학, 시민들의 태도는 적어도 후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이자 중국 역사 교사로서 한국이 훌륭하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중국이 군사력, 인구수, 경제 규모에서 훨씬 우위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도 있고 DF-41 같은 미사일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제국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설마 이 작은 반도 국가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 하는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뒤척였습니다. 만약 제가 귀국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어느 정도 의견을 갖게 됐다. 제가 무턱대고 폄하하면 오히려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깔끔함과 효율성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들도 돌아가면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걸 친구들에게 말해야겠다고들 하더군요. 베이징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학부모들 품으로 각자 돌아갔고 저는 학교로 복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역사 투어 결과 보고라는 형태였는데 저는 솔직히 써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후진국이 아니었고 발전된 시스템과 문화를 곳곳에서 확인했다. 위생과 대중교통 등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학교장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우리 중국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잘 녹여서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학부모들이나 후원자들은 중국의 우월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은 의외로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갈등도 있었고 일부 위생 문제도 발견했다는 식으로 부각해 적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포털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내가 본 진짜 모습 중국의 편견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견했습니다. 필자 이름이 나치 이거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첨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경험한 일을 굉장히 상세히 풀어내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뒀습니다. 기고문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은 아프리카처럼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나 인천공항에 내려보니 오히려 굉장히 선진적인 시설이었음. 서울 시내, 재래시장, 대학 캠퍼스 등을 직접 겪으며 깨끗한 위생과 발달된 대중교통을 체감함.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문화한복, 한글, 한식 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됨. 일부 한국인이 중국을 무시하거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질서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런 편견은 서로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함. 중국도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처럼 관광 인프라나 시민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까지 덧붙임.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실 첨멍이 쓴 대로 저 역시 인천공항과 광장시장의 깔끔함에 놀랐고 한국 대학 캠퍼스와 시내 교통 체계가 무척 효율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그런 느낌을 일부러 외면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결론에 맞춰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기고문을 다 읽고 나니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첨멍의 결론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저도 비슷하게 느꼈으니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고문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중국 교육계 고위 인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한국 수학여행은 어땠나? 역시 대국인 우리만 못했지. 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뭐 그렇게 큰 볼거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최신 시설 몇 개 있긴 하더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역시 공산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한국 같은 소국이 우리를 따라잡겠어. 우리 항공모함도 있고 DF-41 같은 미사일도 있고 말이야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솔직히 한국에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가는 그들이 매우 불쾌해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그렇죠라고 맞장구 치고 말았습니다. 학교장 역시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결과 보고서에는 한국이 발전했다고 쓰면 곤란해. 학부모들이 왜 한국을 찬양하느냐? 고 문제 삼을 수 있다. 조심스레 언급하되 결론은 중국 우세로 잡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저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환경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처럼 한국은 다 베꼈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업 교재나 학교 방침에 따라 동북공정이 정당하다거나 한국 위인도 사실 중국 기원 같은 이야기를 언급해야 하지만 예전같이 극단적인 톤으로 몰아붙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한국을 보고 왔고 제자들도 함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말이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학생들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또 과장된 주장을 펴봤자 오히려 제 권위만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가끔 제가 수업 중에 말할 때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 그래도 한국이 완전히 후진 건 아니더라라거나 한복이나 김치가 아예 중국 거라고만 보긴 어렵던데요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역사를 바라볼 때는 다양한 각도와 증거를 봐야 하는 법이다. 뭐가 정답이라고 단언하기 전에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라는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해 느낀 점을 직접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학교 분위기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론 진정한 애국심이란 게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예전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것이 최고라며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걸 애국심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진짜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제 인생에서 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출발 전에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아프리카처럼 원조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게 주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인천공항부터 대학교, 전통시장, 시내 투어, 전통문화 행사까지 곳곳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후진국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무시하기도 했고 다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나 땅덩이, 군사력 면에서 중국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전처럼 한국은 다 후지고 볼품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현장에서 체감했기에 억지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귀국 후 저는 수학여행 후일담을 정리하며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었다면 이렇게 정돈된 도시와 문화,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천멍이 쓴 기고문은 저를 더욱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한국 체험담은 제가 본 현실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학교장, 그리고 다른 보수적 인사들은 여전히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소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고수합니다. 저도 대놓고 반박하진 못합니다. 교사로서 제 위치가 있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제가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최소한 근거 없는 편견을 반복해서 주입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짐이 생깁니다. 제가 본 한국은 분명 제가 인식해왔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천멍 같은 학생이 몸소 경험을 글로 써내면서 중국인 독자들에게도 우물 안개구리식 편견을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한국은 후진국이다라고 말하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대신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하는 지점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 또 문화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많다고 조금 더 균형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완전히 변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둘러싼 환경이 아직도 한국은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속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기 어렵다.
한국을 가 보기 전에는 주변 어른들이 해준 말만 듣고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는 걸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이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이 잘하는 점을 배우고 우리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